네, 금요일에 따끈따끈한 법정 신장개혁 김앤장 아니죠. 신장개혁 김과장 김진우 변호사 장현미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현미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죠. 예상하셨을 것 같아요. 이거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어제부터 예상하셨을 텐데 임성근 전 부장판사죠. 탄핵이 기각됐습니다. 뭐가 문제가 돼서 탄핵 소추가 됐는지부터 먼저 좀 점검을 해주시죠. 네, 그 임성근 부장은 이제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수석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형사재판 부장판사 중에서 이제 우두머리죠. 근데 이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당시에 다른 재판부에 있는 사건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업무 지시를 했던 사례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박근혜 대통령 관련 보도했던 상케이 신문 지국장 관련한 사건이라던가, 지국장. 네, 그리고 이제 모 프로야구 선수의 도박 사건을 이제 약식 명령으로 좀 처리를 해라라고 얘기한 정황도 있었고요. 민변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 관련해서 그 판결문 이유에 대해서 좀 수정하라라는 지시 등을 했다는 혐의를 주되게 받아왔습니다. 저는 그 사건들 중에서 제일 황당했던 게 선고 이후에 판결문을 수정 요구를 했어요. 네, 그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네, 맞습니다. 관련해서 아니, 선고를 했는데 판결문을 수정하라고 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말도 안 되는 거고 양형 이유와 관련해서 뭐 민감한 표현을 덜어내라느니 했다는 건 사실 조언이나 자문 형식을 넘어서 굉장히 부적절하고 그러니까 관련한 형사 사건에서도 뭐 무죄를 선고는 했습니다. 직권남용하려면 직권이 있어야 되는데 뭐 판결문을 수정해라, 재판을 이리 해라, 저리 해라 이렇게 지시할 수 있는 직권은 자체가 없다라고 인정이 돼서 남용할 직권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인 거지. 이거는 법리상 그렇다는 거지. 사실상 굉장히 위헌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부분은 이제 판결문에도 남을 정도였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그렇다면 이 사람을 법관에서 탄핵하는 조치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던 건데 그거는 아예 들여다볼 여지도 없다라는 각하 의견이 다수 의견으로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수 결정이 나왔던 게 각하가 5명, 절차 종결이 1명, 그다음에 인용이 3명, 전체 9명 헌법재판관들 중에서. 그런데 이렇게 각하 결정이 다수 의견으로 나온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의해서 규정된 탄핵 규정의 핵심 효과는 파면을 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핵심의 소의 이익인데 네. 이미 임기가 만료돼서 법관에서 퇴직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 파면을 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건 각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된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인용 의견 낸 분들은 그러면 어떤 근거로 인용 의견을 냈는지 사실 인용 이유를 쓴 거죠. 이게 굉장히 위법적이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김 변호사님께서 짚어주셨던 재판에 관여했던 다른 부의 판결문에 막 관여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지적을 한 건데 그렇게 봤습니다. 사실 무죄를 선고했던 그 관련 형사 사건에서 논리에서도 직분이 없었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위헌이라고 판단을 한 이 재판관들은 아니 형사수석이라는 직위가 물론 인사권을 행사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지위는 아니다. 그렇지만 사무 분담을 하고 사건 현황을 관리하고 사실상 중간에서 결재를 하고 보고를 받는 그 정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 재판에 관여하고 이런 거는 최소한의 직분은 있다고 봐야 되고 이런 직분을 굉장히 남용해서 행사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위헌적으로 처리를 한 것이고 재판관 하나하나가 사법기관이고 독립된 그 어떤 그 판결과 관련한 독립성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 주체인데 그런 부분을 상당히 훼손했고 그것은 상당히 헌법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 법관의 독립성을 규정한 헌법 103조 위반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탄핵까지 이를 정도의 엄중한 사안이다라고 판단을 내린 부분도 있는 겁니다. 조금 이제 덧붙이자면 이제 뭐 이게 설명할 때마다 좀 어려운데 하여튼 주관 소송이라는 개념과 객관 소송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갑자기 강의실이 됐네요. 네. 주관 소송, 객관 소송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제 당사자의 이익이 관계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만 판단할 거냐 아니면 그거는 이미 지나간 쟁점이라 하더라도 이게 헌법적 해명 필요성이나 이런 게 필요하면 지나갔더라도 해명할 필요가 있으면 판단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거를 자주
자유롭게 씁니다. 초식을.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럴 때는 헌법적 해명 필요성이 있고 이럴 때는 없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도 그 부분이 제일 답답했어요. 네, 그렇죠. 특히 뭐 예를 들어 왜 저는 선거권이 없나요? 예를 들어 18세가 이제 뭐 17세 소년이 이제 뭐 헌법 소원을 했는데 2년 있다 판결해서 각하. 너는 19세가 되었구나 이러면서 각하 이렇게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자주 쓰는 초식이라는 거 조금 민감하면 피하고 싶으면 각하라는 초식을 좀 자유롭게 쓰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또 이것도 있었잖아요.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서울 광장에 그 분향소를 내는데 네. 분향소에 접근하지 못하게 차벽 세운 것에 대해서 그랬었죠. 이미 장례가 다 끝난 다음에도 이건 헌법적 해명의 네. 필요성이 있다. 또 반복될 수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이미 다 끝났어. 시간 다 지나갔지만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고 또 반복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은 위헌입니다. 차벽 네. 세우지 마세요. 라고 분명히 오지랖을 죄송합니다. 분명히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인정을 한 사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이미 법관직위에서 나왔죠. 그렇다면 그걸 더 유지하느냐 파면을 시키느냐 그 대상물이 사라졌다고는 할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어떤 예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로서 어떤 헌법 위헌적인 행위와 관련해서 분명히 그 지침을 제시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탄핵을 의결했던 뭐 민주당 측 의원들은 그런 부분을 사실상 기대하고 이것이 뭐 각하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뭐 다른 판단을 내리더라도 뭔가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은 헌법재판소로서 책임 있게 내려주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을 기대했던 것도 있는데 그냥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주 좀 기계적으로 각하 이렇게 결정이 다수견으로 나온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하면 뭐 이렇게 각하할 수 있는 거고 네네, 그거 자체를 맞아요. 두고 뭐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비판하기도 참 애매해요. 애매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헌법적 해명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 김기영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유남석 소장 같은 경우 3명의 이제 인용 의견을 이제 낸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뭐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향후에도 어떤 중요한 선례로 구축될 수 있기 때문에 참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결정일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미 저는 뭐 그래서 각하할 수 있다 현행법상 네. 다만 각하를 하더라도 그 현행법상 절차법상 각하 의견이 나더라도 사실 내용상 이러이러한 부분 위헌적이다라고 하는 이유 부분 설시라도 있었으면 그렇죠. 네. 이렇게 저희들이 이거는 왜 그런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라는 것을 너무 자의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쓰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미선 재판관은 보니까 각하 의견을 내면서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부기했다고 하던데.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탄핵 재판 하고 있었는데 그 당사자가 형사소송을 당해가지고 잘렸어요. 그러면 네, 역시 네. 잘렸으니까 이미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직에서 나갔으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이 중단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제도적으로 문제다. 라는 이야기를 또 하셨고.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를 놓고 보자면 헌재가 그렇게 심리를 빨리 하지 않아요. 네. 심리가 2년 3년 걸리는 동안에 그렇죠. 퇴직을 하거나 네. 할 경우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입법적으로 보완론이 나오는 게 탄핵 네. 소추를 받으면 아예 임기를 정지를 시키자. 그러니까 아예 나가질 못하도록 해서 뭔가 네네. 탄핵의 대상물이 없도록 하는 그런 걸 자초하는 측면을 없애자라는 건데 네. 임성근 그 부장 전 판사 같은 경우에도 판사들이 10년마다 연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 연임을 하고 재신임을 받는데 본인이 그냥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히면 그냥 더는 법관 지위를 유지하지 않는 거죠. 그런 형식으로 약간 자연스럽게 법관직에서 내려왔습니다. 별로 불명예스럽지 않게 맞아요, 퇴진했다는 맞아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걸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맞느냐? 이거 입법적으로 좀 보완될 필요가 있어 근데 보입니다. 또 해석하게 넓게 해석하면 이 탄핵이 결정이 되면 탄핵 대상은 법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고위공무원들이 많이 포함되잖아요. 검사도 있고요. 네, 예. 그런 경우에 5년 동안 공무원을 할 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도 소의 이익이 다툴 이익이 좀 있지 않냐라고 볼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임성근 판사 같은 경우 탄핵 결정이 됐으면 그래서 파면이 됐으면 향후에 그 5년간 공직 그러니까 뭐 선거에도 네. 못 나가고 네. 다른 공직에 그 임명직 공직에도 임명될 수가 네. 없어요. 네. 근데 이게 그냥 각하됐기 때문에 네. 5년 안에 갑자기 네. 임성근 부장이 나를 탄핵 발의했던 그
이탄희 의원 지역구에 무엇이 사법정의인지 가리기 위해서 내가 출마하겠다라고 해도 저는 막을 수가 법적으로 없어요. 막을 수가 없죠. 법적으로 네. 막을 수 네. 없어요. 저는 그게 그냥 상상력을 발휘하면 해볼 수도 있는 일 아니냐. 할 수도 그리고 있어요. 예. 또 역으로 이미선 재판관은 흥미롭게 시효 제도도 좀 주자. 네네. 이게 너무 안정성을 해친다. 어. 언제까지 탄핵하고 아니면 네네네. 지나가면 이제 넘어가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도 필요하다. 이래서 나름 아주 균형을 잡는 어떤 진보 보수가 아니라 그런 고민을 한 게 좀 판결문에 포함되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 법적 보완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했고 소의 이익도 사실은 없다고 하는데 있었던 거 아니냐. 네. 적극적으로 공직선거. 들여다보면 적극적으로 들여다보면 있었던 거죠. 공무단인권과 관련해서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저 윤석열 총장에 대한 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있어서 행정법원 서울 행정법원이 1심에서 소의 이익 부분에서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소의 이익으로 봤거든요. 그렇죠. 네. 일정 기간 동안 변호사 개업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도 쟁점이 될 수 있죠. 공무단인권 행사를 5년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소의 이익도 있었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생각 들고요. 자, 한편 공소권 남용이 인정돼서 공소 기각된 유우성 씨를 기소한 검사에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탄핵 소추를 추진한다는 소식도 있어요. 드디어 검사 탄핵 얘기가 그렇죠. 나왔습니다.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유우성 사건 전에 한번 저희 이 신장기업에서 제가 소개를 한 바는 있는데 어떤 사건이었고 이거 향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사실 유우성 씨 같은 경우에는 한번 무혐의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검찰과 상당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에서 증거를 조작해가지고 간첩으로 몰았던 부분이 여러 증거들로 이거는 정말 위조된 증거를 냈구나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관련해서 무죄를 받았는데 그런 국면 속에서 검찰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관여한 사실이 많이 드러났게 됐죠. 네, 그러자 검찰이 예전에 무혐의를 했던 유우성 씨의 다른 사건을 끄집어내서는 이게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소를 해버립니다. 형사재판에 넘겨버렸는데 이것이 종국적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이거 공소권을 남용했다라는 첫 어떤 선례가 되는 판결을 남기게 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어떠한 사정 변경도 없이 이 당사자를 검찰의 사실상의 입맛에 따라서 기소를 하고 안 하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7년이나 이 개인을 재판을 받도록 한 이런 검찰의 행위가 과연 정당한 것이냐. 네. 일단 법원에서 제동을 걸어줬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지시부에 있었던 검사들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느냐. 검찰 탄핵 제도도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탄핵이 추진돼야 된다라고 해서 민주당 일부 법사위원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대상이 되는 사람이 이두봉 지금 대전지검장 그렇습니다. 전 대전지검장이죠. 네. 네. 인천지검장이었나? 대전지검장. 현재 인천지검장. 현재 인천지검장이죠. 예. 유우성 씨 사건 자체는 그때 원래 무죄 난 거는 김용민 의원이 주요 변호인 중에 한 명이었는데 네. 제가 알기로 그때 국정원이나 검찰이 이제 제출한 증거가 조작됐다는 걸 밝히기 위해 중국 출장을 연변인가 하여튼 만주로 넘어가서 하여튼 열심히 변호해가지고 무죄를 받아낸 그때 이제 사건이었죠. 중국의 공문서를 위조했잖아요. 네. 그랬었죠. 야, 배짱도 좋아. 그 남의 아마, 나라 공문서를 예, 위조해요. 못 밝힐 거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굉장히 안이하게 대응한 측면도 있죠, 국정원. 네. 그래서 민변에서도 지난 26일 날 성명서 발표하면서 유우성 씨 보복 기소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절차, 그다음에 공수처 차원의 수사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조했는데 이거 공수처 수사로 가져갈 수도 있나요? 전에 민변에 계셨던 우리 김준호 변호사. 이 오성명은 제가 못 봤는데 네. 직권남용죄로 애초에 될지 말지 관련해서 검토하다가 무혐의로 검찰에서 아마 종결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게 이제 공소권 남용이 완전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 상황이니까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좀 명료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탄핵 소추와 관련된 발의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네. 예전에 신승남, 박순용, 김도원, 김태정 전 검찰총장들 다 탄핵 소추안 발의는 됐었는데 네. 그때는 부담이 좀 적었어요. 왜냐하면 야당이 발의를 하고 어차피 국회에서 통과도 안 돼서 헌법재판소에 올라간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랬죠. 최근에 50억 클럽 돼 있는 최재경 검사, 평검사들도 많이 탄핵 소추안이 올라간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네. 실제로 소추가 된 적은 없는데 이게 소추가 됐다가 예를 들어 이렇게 임성근 방식으로 각하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 헛심 쓴 거냐라든가 아니면 이 자체를 놓고 형사
형사적으로 직권남용 되긴 전 쉽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현재 네네. 법리상. 그래서 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사후적으로 면죄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말은 이렇게 하는데 이게 간단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법률 위반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애매하고요. 네. 근데 탄핵에 이르려면 헌법의 중대한 위반이라는 판단까지를 받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할 수는 있을 그거보다는 공소권 남용에 대한 어떤 제도 개선 논의나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문제지 이 문제를 헌법 소원으로 풀어야 될 문제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물음표가 찍힙니다. 그러니까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공소권 남용은 사실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면 안 되는 거죠. 자의적으로 자기 검사에게 주어진 공소권이라고 하는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남용하여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죄를 받거나 공소권 남용이 됐다고 해서 이것을 인사에 반영해도 되는 거냐.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기관으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위축될 거를 아마 자기들은 강하게 항변을 할 거고 그렇다면 네네. 우리가 기소를 잘못했다라고 하면 그걸 다 법의 잣대로 뭔가 처벌을 하고 형사 사건화해야 되겠느냐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탄핵 소추를 하려면 국회에서는 요건이 3분의 1 이상의 의원들이 같이 발의를 하고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하면 돼서 민주당 의석수만으로도 사실 요건은 충분히 돼요. 충족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뭐 대선 국면에서 검찰개혁 시즌2가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이슈를 가져가는 거에 대한 정무적인 부담도 분명히 있을 거라서 지금 김준우 변호사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걸 다 어떤 형사처벌 대상화하는 거에 대한 또 문제의식 그리고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뭐 공수처라는 상징성이 있는 그런 기관도 지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되면 없애겠다 막 이런 여러 논의들이 나오는 와중에 힘있게 과연 탄력 있게 추진할 수 있을 이슈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자면 이 사후적으로 수사권 기소권을 다 주고 사후적으로 잘못하면은 벌 줄래요가 아니라 그렇죠. 예,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제도적으로 이렇게 분리하고 분리하는 것이 제한하고. 제한하고 분리하고 제한하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해결책이 되는 게 아니냐. 그때 좀 괘씸하죠. 사실 가서 꿀밤이라도 한 대 딱 주고 싶은 이런 일들이 많지만 그때 가서 꿀밤 준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거냐.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그렇죠. 같아요. 쉽지 않죠. 예를 들면 예. 저 공소권 남용이 무서워서 기소를 안 했어요. 그럼 너 왜 어떡해. 불기소했어? 그러니까. 그러면 너 징계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도 저보고 어쩌라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문제여서 네. 간단한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검찰에 집중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구분해서 기소청으로 가는 것이 구조적 대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네, 네. 저도 뭐 그 부분은 동의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임성근 판사 얘기만 잠깐 돌아와서 사실은 이게 이탄희 의원이 이른바 하드캐리라는 걸 해서 이제 겨우겨우 탄핵까지는 네네. 말이란 했지만 네. 사실은 그 전 단계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라든가 임종원 차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사실 발의를 했어야지 네. 사실 그랬으면 오히려 또 헌법재판관들이 좀 더 움직였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네. 진짜 몸통은 이미 퇴임해서 이미 다 발의를 안 퇴임해가지고. 했고 네. 중간 발의할 수가 없었죠, 아예. 중간 관리자 정도만 탄핵 대상이 되는 게 이게 맞냐 네. 이런 판단을 내심에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조금 합니다. 결과적으로 국회가 너무 늦었다라고 네. 네. 하는 근본적인 얘기를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아쉽죠. 네. 아쉽고 몸통을 제대로 탄핵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 아니었느냐. 국회 일합시다. 자, 지금까지 김진우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